우리 공화당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국민 여러분, 며칠 전에 설 명절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우리 정당 활동과 또는 우리 일상적인 의사표현과 직결되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식 명칭을 말씀드리면 약칭해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말하는데 정식 명칭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이렇게 해서 제목이 굉장히 긴데 줄여서 약칭해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데,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금 21대 국회에 들어왔지만 25개가 이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5개 개정안 중에 물론 정부가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당이 한 것도 있고 야당이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개정안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뭘 직접적인 타겟으로 하고 있냐면 바로 가짜뉴스, 이걸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라는 일종의 누명을 씌워가지고, 가짜뉴스라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 가짜뉴스를 정보통신망 상에서 완전히 차단시키거나 배제시키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 바로 이제 이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막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여튼 가짜뉴스라고 생각되는 것은 정보통신망에 올리지 마라.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가짜뉴스가 발견되면 삭제해라. 삭제하고, 또 만약에 당사자가 반박 내용을 게재하기를 원하면 반박 내용을 게재해라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런 조치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하지 않을 때는 바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심지어는 이행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좀 횟수가 위반하는 횟수가 많으면 영업정지, 심지어는 영업 폐쇄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그런 악법이 바로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서비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인터넷 포털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SNS 다 포함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접하는 유튜브, 우리 공화당 라이브도 있지만 유튜브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유튜브가 미국 회사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 회사뿐만 아니고 우리 공화당 라이브처럼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 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우리 공화당 라이브도 예를 들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완전히 특히 이제 정부 여당 좌파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모든 표현들을 정보통신망에서 삭제해버리는 거죠. 배제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지금까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신문사나 방송사, 주요 신문사나 방송사들은 언론 노조를 통해서 다 장을 했죠. 언론을 통해서 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손볼 필요가 없을지 모릅니다. 언론 노조가 통제 역할을 해주니까. 그런데 유튜브 같은 거 또는 SNS 같은 건, SNS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긴 하지만, 빅텍이나 이런 거 문제가 되긴 하지만, 하여튼 이 SNS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언론 노린이 장악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런 언론으로서 장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정보통신 매체,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개정안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요 언론사, 신문방송사는 장악이 돼 있다. 그래서 뭐 굳이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SNS, 유튜브 이런 것들은 언론 노론에 영향을 받기 있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통제하겠다. 근데 그럼 어떤 명목으로 통제하냐? 이 가짜뉴스라는 거죠.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이거 정보통신망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삭제해야 된다. 이런 논리에서 바로 나온 개정안이 바로 뭐냐면 이번에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 서영교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이게 발의한 날짜가 재밌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그러니까 작년 마지막 날이죠. 작년 마지막 날에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했고, 그리고 이게 이제 1월 4일, 이게 이제 상임위원회 회부가 됐는데, 상임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름이 좀 깁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내 설치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죠. 거기에 1월 4일 회부가 됐고, 그리고 입법 예고가 된 기간이 2021년 1월 8일부터 1월 17일까지입니다. 열흘간입니다. 근데 1월 8일부터 1월 17일까지 열흘 동안에 재밌는 건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견이. 그래서 총 11,879건의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보통 뭐 몇백 건 또는 뭐 많아야 몇천 건 정도가 일반적인데, 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11,879건, 약 12,000건 정도, 12,000건 정도의 의견이 제출됐고, 그런데 그 가운데 절대 다수가 반대 의견입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 의견을 올리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는 거죠. 이게 바로 정권의 비판적인 SNS나 유튜브, 이걸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 의견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유례 없이. 그래서 사실은 반대 의견만으로 보면 이 법이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2월 4일 날, 이제 2월 1일 날, 상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뭘 했냐면 이것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5건에 올라와 있는데, 아마 이걸 여당에서는 통과시키려고 하겠죠. 하는데, 아마 이 여러 가지를 짬뽕할 겁니다.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을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법안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마 대안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당에서 발의한 법안의 내용도 일부 포함시켜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뭐 국민의힘당의 의견은 하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9개는 더불어민주당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짬뽕, 마치 여야가 합의해서 뭐 의견을 도출하는 것처럼 해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5개 개정안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근데 이 서영교 개정안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보면 하여튼 언론기관의 규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좀 불명확하고, 언론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언론기관도 포함을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물론 이 법안을 통해서가 아니고 다른 법안에서 언론기관도 가짜뉴스를 예컨대 뭐 보도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방송통신위원회나 또는 다른 국가기관이 실제로 이 정보통신망에 직접 개입해가지고 삭제라든지 또는 차단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보면 여기는 형벌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의원이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 쪽에서 발의한 다른 개정안에 보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일종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그리고 손해배상도 원래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만 배상하는 게 원칙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징벌적 손해배상. 그래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의 몇 배, 보통 예컨대 3배 이 정도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부과하는 보상 책임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도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 가지고 25개 개정안을 다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있는 거는 하여튼 언론기관도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형사처벌뿐만 아니고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그것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뭐 형벌도 사실 개인의 큰 부담이 되는 거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건 굉장히 커집니다. 더 중압감을 많이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좀 남발하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남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남발을 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오히려 억제 효과가 더 크다고 보는 거죠. 근데 가짜 뉴스를 유포시켰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게 하면 그러면 가짜뉴스 유포가 억제되는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형벌 측면보다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아마 이게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다른 관련 개정안들을 묶어가지고 대안법원으로 아마 위원회에서 상정을 하는 방식으로 대안법원으로 채택해서 그걸 통과시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언론사도 뿐만 아니고 이제 권력기관들은 다 장악했죠. 뭐 행정부, 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권력기관 다 장악했습니다. 이제 언론을 확실히 장악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언론의 통제권 밖에 있던 이제 SNS, 유튜브 이런 것도 이제 장악하겠다. 그럼 이제 사실은 뭐 이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업무가 사실은 완성된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측면이 이제 이 법안의 중요성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 말씀드리고, 근데 정보통신망이라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해 가지고 정보를 뭐 보내고 받고 뭐 수집하고 가고 이렇게 다 포함됩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하여튼 인터넷 포털, 뭐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인터넷 포털 있죠. 이런 거. 그리고 SNS,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거 있죠. 트위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유튜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근데 뭐 카카오톡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카톡 같은 것도 포함돼 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우리 정보 전달 매체, 이것이 다 망라되어 있다. 다만 언론기관만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물론 언론기관도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지만 언론기관만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른 정보
유통 매체는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이라는 게 좀 어려운 용어처럼 보이지만, 일상적으로 우리 동지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하고 계시는, 그게 바로 정보통신망입니다. 근데, 제목이 이용촉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이거든요. 이용촉진하고, 그리고 정보를 보호하는 그런 법률인데, 사실은 이 개정안에 담겨져 있는 건 이용촉진이 아니라 이용억제입니다. 이용억제. 그래도 물론 선별적 억제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우호적인, 그런 정부들은 오히려 권장하는 거죠. 근데 그게 비판적인, 정보 유통. 이것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선별적, 그리고 편향적, 정보 통신망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을.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해서, 하여튼, 좌파, 성향의 정보는 널리 유통시키고, 우파 성향의 그 정보는 차단하거나 제한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여튼 우리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런 법이 바로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하는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가짜뉴스가 뭔가 하는 문제가 있죠. 제가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제가 2년 전쯤 됐네요. 제가 가짜뉴스에 관한 소책자를 우리 당에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필을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요. 근데 가짜뉴스가, 사실은, 사회적으로 가짜뉴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죠. 특히 우리 당도 그렇고, 하여튼 대표님도 그렇고, 피해를 보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예상하는 가짜뉴스는 우파 진화적이고 문재인 정권의 비판적인 뉴스, 이게 가짜뉴스로 규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가짜뉴스라는 말은 이게 정말 어려운 좀 철학적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가짜뉴스라고 하는 건 진짜 또는 진실, 이게 대비돼서 사용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진실 정보가 있고, 진실 뉴스가 있고, 또 진짜 뉴스가 있고, 또 반대편에 가짜 뉴스 또는 허위 뉴스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은 원래 법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게 됩니다. 근데 좌파들의 우리 생리 잘 알지 않습니까? 저쪽은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똑같은 행위를 해도, 내로남불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건데, 똑같은 행위를 해도 좌파 진영에서 하면 로맨스죠. 근데 우파 진영에서 하면 불륜입니다. 이건 객관적이지 않다는 말이죠. 진실과 가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근데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이용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좌파가, 그러니까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좌파 진영에서 가짜 뉴스라고 판단하면 가짜 뉴스가 되는 겁니다. 진짜 뉴스라고 판단하면 진짜 뉴스가 되고, 즉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판단하는 주체, 판단하는 기준은 그 좌파 진영에서 세우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세워가지고 마음대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파 진영에서 이 가짜 뉴스 개념이 법적 개념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속수무책의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말하면 지금까지 그나마 언론 자유 같은 것이, 표현의 자유 같은 게 보장되어 올 수 있었던 건 아직 가짜뉴스 개념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할 때도 이게 이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이런 것이 침해됐을 때 법적 책임을 묻는단 말이죠.
그런데 가짜뉴스 개념이 들어오면 가짜뉴스라고 인정되는 순간부터는 그런 권리 침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제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원도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게 또 헌법재판소 위헌물 심판 같은 게 제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역시 좌파 진영이 장악돼 있으니까 그냥 합헌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법원으로서는 더 이상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그냥 법 조문에 따라서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거, 또 책임을 묻는 거 이것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우파 진영의 그 언론을 완전히 차단시키기 위한 악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진실, 철학에서는 진실 또는 진실이라는 말보다는 진리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똑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리라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철학적으로도 아직 논란이 확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면 진리, 그 다음에 일치하지 않으면 허위 이렇게 보거든요. 거짓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이론도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리 또는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적게 잡으면 한 5개 이상의 이론이 있습니다. 철학에서. 그래서 진실과 가짜 이 개념을 법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철학적으로 또 법학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의도적으로 이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가짜뉴스라고 인정이 되면 이걸 정보통신망에 올려서도 안 되고 이용자가 이걸 올려서도 안 되고 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그걸 발견했을 때 삭제해야 되고 또 당사자가 요구하면 그 반박 내용을 게재해줘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조치라고 해가지고 30일 범위내에서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시키고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도 가짜뉴스를 올려서는 안 되는 업무를 지는 겁니다. 이용자. 가짜뉴스를 유통시키거나 유포시키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유통시키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지금 정말 놀라운 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자기들 정보통신망상에 올라와 있는 정보가 가짜뉴스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될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하여튼 자기가 정보를 유통시키는 그 망 속에서 가짜뉴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일일이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자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뉴스 책임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여튼 가짜뉴스가 있는지 없는지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짜뉴스라는 것이 그런 판단이 들면 그러면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삭제하거나 또 30일 범위 내에서 접근을 차단하거나 또는 반박 내용에 게재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하게 돼 있고, 만약에 그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이 위원장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근데 삭제해라. 그러니까 원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삭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뭐냐면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명령을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삭제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물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물론 벌칙이 부과됩니다. 형벌이 부과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용자도 가짜뉴스 정보 못 올리게 돼 있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뭐 그 통신망에서 가짜뉴스를 발견한 즉시 삭제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삭제 조치를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하지 않을 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렸죠. 영업정지 조치 또는 심지어 폐쇄 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폐쇄 조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이 개정안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짜뉴스를 어떻게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게 가짜뉴스가 뭐냐 하는 거죠. 근데 가짜뉴스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보면, 가짜뉴스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공연히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치적 또는 경제를 위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뭐 유튜브나 SNS나 이것도 많은 경우에 사업자 같은 경우 많은 경우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 당에서 근데 우리가 공가 같은 게 있는데 그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자기 정치적 의의를 표명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모든 사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도 하죠. 근데 이 서비스 제공자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수입을 얻기 위해서 광고 수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한다는 것은 거의 모든 경우에 다 충족이 됩니다. 심지어 뭐 취미생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실제로 경제적 이익이 조회수라든지 구독자 수 이런 것에 따라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실제로 정치적 이익 또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통신 서비스가 전부 이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라고 하는 요건은 다 충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연이라는 말은 이게 명예성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이 공연이라는 말은 불특정 또는 다수입니다. 불특정, 특정되지 않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불특정이어도 괜찮고, 다수의 사람들도 괜찮습니다. 그걸 공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연이.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자,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 이 말이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럼 무엇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냐, 진실이냐.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피, 이게 이제 좌파 진영에서 거짓이다, 허위다, 이렇게 말하면 다 그것이 거짓이고 허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치적 편향성에 좌우되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여튼,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정보라는 말은 그냥 언론 보도인 것처럼 형식을 갖춘 거라는 거죠. 언론 보도인 것처럼 형식을 갖추면서 실제로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 그것을 하여튼 허위의 정보를 퍼뜨리는 거. 이것을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라는 말 때문에 언론 보도 형식을 갖춰야 된다. 이걸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언론 보도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 이게
이 입법 과정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에 관한 정보, 언론 보도 형식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전부 가짜뉴스로 취급해서 언론 보도 형식이든 아니든 간에 전부 이것을 규제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아마 다른 개정안에 그 언론 보도 어떤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그 법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론 보도의 형식을 갖춘다, 이걸 빼버려 가지고 언론 보도 기본적으로 하여튼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에 관한 정보, 그게 언론 보도 형식이든 아니든 그래서 전부 가짜뉴스로 규정을 해서 처벌하고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말 가장 핵심적인 게 가짜뉴스라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가짜뉴스 개념이 들어가서 그 가짜뉴스를 유통시킨 사람을 뭐 법적으로 제재하려고 할 땐 그 가짜뉴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또는 이용자가 가짜뉴스를 제공했다. 그러면 그 법적 제재를 가하려는 측에서 이게 왜 가짜뉴스인지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법적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쪽에서 상대방이 유통시킨 정보가 가짜뉴스다, 이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치 검사가 어떤 피고인을 처벌해달라고 재판을 할 때 검사가 그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되듯이 원칙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쪽에서 이게 가짜뉴스를 증명해야 되고 유죄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그 유죄 입증을 못하면 그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무죄가 선고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짜뉴스라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는 쪽에서 주로 먼저 그 관련된 뭐 고소고발을 한 사람이든 아까 방송통신의 위원장이든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하여튼 그게 가짜뉴스라는 걸 증명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교묘한 그 논리가 들어갑니다. 이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 원래 이제 거꾸로 가버립니다. 가짜뉴스 개념이 들어오면. 뭐냐면, 일단, 이용자든,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든 간에, 진짜 뉴스라는 게 증명되지 않으면 전부 가짜뉴스로 가버립니다. 근데 진짜 뉴스라는 걸, 증명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진짜 뉴스라는 게. 우리가 정보 수수를 다 얻을 수도 없고, 증거를 다 확보하기 곤란하죠. 그래서 실제로 진짜 뉴스라는 걸 증명하는 게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 진짜 뉴스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전부 가짜뉴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입증 방법에 관한 그 법적인 테크닉을 이용해서 많은 그 정보를 가짜뉴스로 포함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규제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입증 책임의 전환 문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 입증 책임의 전환 논리가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자, 진짜 진짜 뉴스라는 것이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증명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쪽에는 가짜뉴스라는 게 확실히 증명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겠죠? 그럼 그 중간의 영역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히 증명이 안 됩니다. 진짜일 개연성이 좀 높긴 하거나 또는 가짜 뉴스일 개연성이 좀 높긴 하지만 이게 진짜 뉴스 또는 가짜 뉴스라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원래 이걸 가짜 뉴스로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아까 입증 책임의 전환 문제로 말씀드렸던 그 기술은 어떻게 하냐? 진짜 뉴스라는 것이 객관적 증거에서 입증된 경우에만 진짜 뉴스고, 나머지는 전부 가짜 뉴스라는 거죠. 그래서 처벌 범위가 굉장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즉,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우파 진영에서 하는 많은 정보들, 우파 진영에서 유통시키는 많은 정보들이 전부 가짜뉴스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이거.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건 제가 뭐 논문 형식으로 제가 발표를 해드리면 뭐 여러 가지 철학적인 논리까지 다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즉 진짜와 가짜, 허위와 진실 이것을 나누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개념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개념을 법규정서에 포함시키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준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은 법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일종의 그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게 정가의 보도를 쥐어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음대로 써먹어라. 그래서 이게 정말 그 국민의힘당에서 이걸 좀 막아줘야 될 텐데 또 뭐 짬뽕식으로 해가지고 통과시키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간에 이용자에게는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있냐. 하여튼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까 말씀드린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처벌조항이 있는데요. 그 뭐냐면 이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시켰을 때, 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다시 말하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현행법 규정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 이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입니다. 이게 이제 형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망은 전파 속도나 범위가 굉장히 전파 속도 빠르고 전파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가중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건 하여튼 명예가 훼손됐을 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해서 명예가 훼손됐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개정 안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들어있는 게 뭐냐. 가짜뉴스를 유포한 자, 이거 명예훼손 되고 아니고 해당하는 거 안 하고 관계없습니다.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람에게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짜뉴스를 유통시켰다는 것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이 검토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도 이게 처벌이 너무 과중하다. 허위사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하고 그게 단순한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거하고 이걸 같이 처벌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형벌의 형평성, 또 다르게 말하면 가짜뉴스 유포시킨 사람에 대해서 너무 과중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바로 형벌의 적정성의 원칙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이건 형법권 남용입니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고 국가형벌권의 남용이죠. 그래서 이건 바로 위헌 소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바로 헌법 위반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 때문에. 근데 어떡하네. 가짜뉴스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사람에게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똑같이 처벌한다. 어마어마한 처벌 기준이죠. 이게. 그래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하여튼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정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이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책임자까지 두어가지고 책임자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죠. 근데 뭐 정보통신망에 유통된 정보가 24시간 유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8시간 기준으로 보면 3교대 해가지고 3명을 채용해야 되는 거죠. 이게 웬만한 영세업자가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다르게 말하면 가짜뉴스 책임자를 두지 못해서 사업을 접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근데 어떤 간에 하여튼 상시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처벌합니다. 그래서 상시 모니터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즉 3명 이상을 고용해가지고 가짜뉴스 책임자를 3명 이상 고용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을 처합니다. 이렇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영세 사업자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둘 수 없으니까. 가짜뉴스 책임자를 둘 수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상시 모니터링 못하니까요. 물론 AI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많은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책임자를 두게 있습니다. 책임자를. 하여튼 이게 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짜뉴스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물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의해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는 이제 삭제 요청을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삭제 청구를 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피해자가 청구를 안 하더라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가짜뉴스를 발견하면, 그러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바로 그걸 삭제됩니다. 또는 당사자가 요구할 땐 반박 내용을 게재해야 됩니다. 그렇죠. 반론문 같은 거죠. 정정보도 같은 겁니다. 이런 걸 게재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 임의의 임시조치 같은 걸 할 수 있다. 즉 30일 범위 내에서 정보 접근을 차단시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모니터링, 삭제, 그리고 반박 내용의 게재 또는 임의의 임시조치, 이런 것들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해야 되는 바로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무를 위반했을 때, 아까 모니터링 위반했을 때는 1년의 징역이라고 했죠. 근데 삭제 이런 걸 안 했을 때, 삭제 안 하고 방치한 겁니다. 그냥 그럼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떡하네, 삭제해야 될 가짜뉴스를 삭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냐, 처벌이 이것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 이 삭제나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을 처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벌 규정이 무서워서 정말 문을 불뜨고 가짜뉴스 찾아내가지고 삭제해야 되겠죠. 처벌이 굉장히 중한 처벌이 가해지니까요. 그래 살아남겠습니까? 좌파 쪽에서 가짜뉴스라고 낙인 찍은 그 정부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 고소고발 들어올 텐데 못 살아남겠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그걸 견뎌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깨문들이 저 정보는 가짜뉴스야. 그러니까 그 제공자에게 압력을 넣는 겁니다. 삭제라 요구하는 거죠. 안 하면 고소고발합니다. 그러다 찍히면 3년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정말 터무니없는 이런 그 내용의 이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하여튼 이런 조치들은 사실은 이게 뭡니까? 이건 지금 이런 걸 그 제공자에게 이런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 우파 유튜브나 뭐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지 말라는 얘기죠.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과잉 형벌의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거는 가짜뉴스를 뭐 방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느냐 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3년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과도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과잉금지 원칙, 형벌의 적정성의 원칙이 다 위반되기 때문에 헌법위반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거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겁니다. 영업의 자유. 실제로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것도 영업입니다. 또 중요한 오늘 뭐 제가 보니까 우리 유튜브 상위 1%의 그 연평균 수익이 6억이 넘는다고 하는 저걸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큰 수입이죠, 일종에. 근데 그런 어떻게 말하면 정보통신 사회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업종인데 그 업종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업종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한하는 그런 악법이다 하는 내용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시 모니터링 해야 되고, 삭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박 내용 게재해야 되고, 또 임의의 임시조치 해야 되죠. 그거 안 취하면 어떻게 하느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해라.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 방송통신위원장이 그 해당 사업에 대해서 영업정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폐쇄조치.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영업 못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뭐 몇 차례의 그 위반 행위가 있으면, 그때 가짜뉴스를 방치했다든지 몇 차례 위반이 있으면 그냥 영업정지나 폐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문제죠. 지금 나와 있는 기준은 횟수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통령의 위임이 있기 때문에 몇 회 이상이라고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예컨대 3회 이상 위반을 했다. 그럼 이제 영업정지. 또 5회 이상이면 폐쇄조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이 위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위반 행위냐 하는 문제를 고려가 안 됩니다. 그래서 횟수만, 위반하는 횟수가 몇 회 이상이면 영업정지 또는 폐쇄조치를 하게 돼 있고, 근데 실제로 영업정지나 폐쇄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위반의 횟수가 중요한 게, 위반의 어떤 중대성, 중대한 위반을 몇 회 했냐, 이런 게 중요하죠. 근데 그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위반 행위라도 횟수만 몇 차례 반복되면 그래 바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 폐쇄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이기 때문에 일단 신문방송위가 기본적으로 각계치고 하는 거죠. 그래야 똑같이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떡하냐, 가짜뉴스 개념이 지금까지는 우리 법책에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가짜뉴스 개념을 넣어가지고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짜뉴스라고 인정이 되면 이런 아주 중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걸 위반하면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악법. 그래서 완전히 언론을 말살시키는 그런 악법이 바로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중요하게 이건 국민의힘당에서 이걸 잘 원내들 전략을 잘 세워서 또 이 법안의 심각성을 잘 그 법안소 심사소위에서 잘 따져서 이런 법안이 입법화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정말 뭐 제가 악법 강의를 하면서 우리 동지 여러분께 계속 암울한 이야기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근데 어떤 뭐 알아야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말 정말 무시무시한 악법을 만들고 있다 하는 내용 여러분들 알아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다른 악법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